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Thermomechanical Controlling Process TMCP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세 조직 어떤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이 TMCP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런 화학 조성들을 이제는 뭐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카본을 조절한다라던가 뭐 크롬, 그 다음에 나이오비움, 뭐 보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 합금 성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변 조건들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reheating temperature, 여기 이 온도는 오세나이징 하는 온도죠. 그래서 오세나이징을 약 1000도에서 1250도 정도에서 오세나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1000도에서 한 1250도 정도 오세나이징을 하고, 또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변, 그래서 RR이라고 되어 있는 건 Reduction Ratio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변은 한 30에서 70%, 두 번째 아변은 한 40에서 8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첫 번째 아변은 RST 위쪽이니까 재결정 온도 위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R은 RST 밑이니까, 그러니까 RST라고 하는 거는 Recrystallization Start Temperature죠. RST는 Recrystallization Start Temperature. 그래서 이게 RST가 되겠고요. 이 온도 위쪽에서는 재결정이 되는 거죠. Recrystallization. 그 다음에 이 온도 밑에서는 재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오스나이트 영역이긴 하죠. 자, 그래서 재결정 영역에서 만약에 아변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레인이 굉장히 크죠. 처음에 그레인이 한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그레인이 있는데, 이게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하면은 뭐 이렇게 약간 좀 미세한 이런 그레인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재결정 영역으로 오면은 굉장히 미세한, 이렇게 길게 연신되면서 어떤 이 내부에 어떤 다른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조직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dislocation subboundary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 찌뿌둥해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것들 중에서 팬케이크처럼 이제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팬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께 자체를 또 팬케이크 thicknes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 브렉퍼스트로 아침에 굉장히 많이 먹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팬케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와플도 많이 먹고, 뭐 오트밀 이런 것도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계란 요리도 되게 많이 먹죠. 그래서 계란 요리 같은 것들도 뭐 반숙, 완숙, 아니면 뭐 써니사이드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수란이라고, 포치드 에그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 팬케이크, 그런 팬케이크 형상으로 생겼다고 해서 팬케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상 영역으로 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상 영역은 세 번째 아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 영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이쪽 라인, 왼쪽에 있는 요 라인은 단상역 아변이죠. 그죠? 단상역. 이상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쪽에 보이는 요 라인, 이 라인은 이상역에서 아변을 했죠. 그죠? 이상역 아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냉각을 빨리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냉각 종료 온도를 좀 늦추기도 하고, 아니면 천천히 냉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합금 조성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변 조건이나 냉각 조건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미세 조직의 찰강 소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변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했을 때 어떠한 조직들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세 조직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마이크로스트럭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뭐 에시큘라 베라이트니, 베이나이틱 베라이트니, 그래뉼라 베이나이트니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보긴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식별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펄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커사이 폴리고날 페라이트, 그 다음에 뭐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에시큘라 베라이트, 그 다음에 뭐 베이나이틱 베라이트, 그 다음에 로어 베이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이제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라멜라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폴리고널 페라이트 또는 코사이 폴리고널 페라이트는 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뉼라 베이나이트나 에시큘라 베라이트는 사실은 두 개가 생성되는 온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에시큘라 베라이트, 그다음 좀 더 조대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그래뉼라 베이나이트의 특징은 어떤 이 조대한 그레인의 아일랜드 타입의 이런 2차상들이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어 있고요. 에시큘라 베라이트의 특징은 굉장히 미세한 그레인들이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나이틱 베라이트의 특징은 레스가 발달된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베이나이트도 우리가 뭐 어퍼 베이나이트, 로어 베이나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뭐 이런 쿨링 레이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쿨링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저온 변태상들, 오른쪽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당연히 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스로케이션 덴시티 자체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또 이때 또 재밌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계속 아시는 것처럼 뭐 이쪽으로 끝으로 오게 되면은 전단 변태, 그다음 왼쪽에 이쪽 부분들은 확산에 의한 그런 변태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M 사진들 통해서 같이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타입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조대한 내부에 아일랜드 타입이 있고, EBSD 같은 거를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조대한 그레인의 내부에 이렇게 연하게 보이는 것이 서브그레인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EM 사진 봤을 때도 뭐 어느 정도의 살짝의 레스는 보이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조대한 그레인 사이즈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시큘라 베라이트는 엄청나게 미세한 이런 조직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미세하고, 아까 우리가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아까는 훨씬 더 컸죠. 엄청나게 커다라는 이런 그레인 사이즈를 나타냈는데, 에시큘라 베라이트로 오면 훨씬 더 미세한 그레인 사이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방향성이 딱히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그래뉼라 베이나이트는 뭔가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은 보였는데, 여기로 오면 방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나이틱 베라이트는 완전 레스가 잘 보여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가 선명하게 다 나타나죠. 요런 라인들. 거기서 레스들이 잘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학에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SEM에서도 알 수 있고요. TEM 사진에서 봐서도 레스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발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길쭉길쭉한 레스가 있는 것들이 베이나이틱 베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 용접을 했을 때, 히트 어펙티죠. 용접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거 다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가 잘 보이시죠? 뭐 이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클리어하게 이런 라인들이 전부 다 9오세나이트 결정립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클리어하게 다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용접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빠른 냉각 때문에 베이나이트가 형성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레스가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형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TEM 사진에서도 레스가 굉장히 잘 발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광학 현미경, 그 다음에 SEM, TEM, EBSD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 조직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조직, 인공지능과 소재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게 미세 조직에 대한 거잖아요. 미세 조직을 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수치화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적 성질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물감이라던가 또는 붓이라던가 또는 스케치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감이나 이런 붓이나 스케치북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 사람이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힙합 같은 거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힙합에서 이제 그 랩 같은 거 그 짤 때 자기가 다 그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 남의 벌스 뺏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랩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를 자기가 쓰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이고, 또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가 자기 노래를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구만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마인드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우리 이제 과학 또는 공학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우수한 미세 조직을 가지는, 또는 그런 미세 조직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외우는 방법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소 같은 경우 리나가 루비를 세슘 프랑스 사람이다. 그 다음에 2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배마 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카본이 있는 경우에는 탄거 개주납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린 비안비 산황 셀텔폴 풀염 부요와 헤네아 크크라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다 제가 안 외운 데서 있죠. 제가 외운 것들은 대부분 비금속이 되겠고요. 금속은 거의 이 중앙부, 이 센터에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가장 가벼운 금속이 뭐냐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묻는다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리튬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수소는 당연히 그 금속이 아니죠. 그다음 헬륨도 금속이 아니고 리튬은 금속이기 때문에 리튬부터 금속이 되겠고요. 베릴륨도 금속이고. 근데 이쪽으로 오면 또 금속이 아니죠. 이쪽은 금속이 아니고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도 금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많이 있죠. 당연히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 금속이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많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밑에 있는 란탄족이나 악티늄족이나 이런 것들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속 원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리튬 같은 거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 마그네 둘, 그 다음에 셋, 또 칼슘도 넣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죠? 이 정도? 이트륨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빼겠습니다. 약간 이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어스죠. 잘 없죠. 그러니까는 13 했고요. 14, 15, 16, 몰리까지 16. 그 다음 은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은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정도. 또 있을까요? 또? 주기율표에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아니라도, 우리가 많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이제, 지금 총 몇 개? 16개를 했나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16개 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원소도 있죠. 17, 18, 19, 20. 그 다음에 21. 안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22, 23, 이런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보통 이제 금속에 들어가는 그런 합금 원소들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잡아도. 그럼 20개 정도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조합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넣었다 뺐다.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 몇 퍼센트 넣었다, 몇 퍼센트 넣었다가. 자, 그러면 이 합금 원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소재의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거의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노력했던 것들,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합금 원소를 가지고 합금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 연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더 좋은 그런, 재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여기에 있는 그냥 뭐를 얼마만큼 넣었다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데이터들 바탕을 해서 인공지능 해석을 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금 성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아변 조건이라던가 열 처리 조건 또는 냉각 조건 이런 부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아변이나 냉각 조건,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열 처리 조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고 하나의 합금을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이후에도 이 온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공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온도를 나는 오세나이징 온도를 몇 도로 하겠다. 그 다음 아변을 또 어디서 하겠다라던가. 그 다음 냉각 속도를 어떻게 하겠다. 냉각 조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물론 TMCP는 뒤에 열 처리 안 하지만 만약 박판이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한다 치면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열 처리를 할 것인가. 스페로다이징 하나 할 것인가. 노멀라이징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이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만들기에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 다양한 이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인자로 바꿔볼 수 있는가, 해석해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핵심이 되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철강 소재에서 합금 성분도 넣고 그 다음에 공정 조건도 바꿀 수 있는 건 수만 가지도 넘겠죠. 수억 가지, 수조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 미세 조직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라인 파이프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물론 더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upper bainite, lower bainite 여러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는 5가지로 define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술을 가지고
소재의 그런 미세 조직을 분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칠판을 통해서 이거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서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세 조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이게 SEM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미세 조직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의 미세 조직이 있고, 또 이런 뭐 굉장히 또 이 미세한 조직들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는 제가 에시큘라 페라이트를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제 에시큘라 페라이트를 그린 것이고, 자, 여기서는 그래뉴라 베이나이트를 그린 것이고, 여기서는 마르텐사이트를 대표적으로 그렸고, 여기서는 이제 베이나이트를 대표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 이렇게 있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가 100%다. 뭐 여기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전체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 길이가 10이다. 자, 이 길이가 10이다라고 해서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자, 예를 들자면은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거의 비율은 내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뭐 다 해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에시큘라 페라이트의 비율은 뭐 전체에서 뭐 대략적으로 뭐 25%가 에시큘라 페라이트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조합들이 우리가 지금 약속했던 PF, AF, 그 다음에 뭐 GB, BF, 그 다음 M,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합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죠. 항상 합은 100이 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10이다, 이게 그 다음 30이다, 그 다음 20이다, 그 다음 10이다. 그러면 계산을 빨리 하면 40에다가 30이니까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합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떻게 압축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 미세 조직이라는 인자로 압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인자들을 가지고 기계적 특성을 해석해 보면은 훨씬 더 몇 가지의 변수만 가지고도 예측하게 되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노드의 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풋 데이터를 얼마나 넣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인풋 데이터를 무한대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선정해서 넣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되겠는데, 그런 데이터 드리븐 모델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인풋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이 독립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인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미세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세 조직은 뭐 제가 이거 굉장히 열심히 엄청나게 공들여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위에 다 설명이 다 나와요. 폴리고나 페라이트, 그 다음 이건 에시클라 페라이트, 그래뉴라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고요. 구분을 한 방법은,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SEM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칸에 나오는 방법은 바로 EBSD라는 방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EBSD. 자, EBSD라는 방법을 간단하고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뭐 이것도 칠판에 쓸까요? 자, EBSD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레인.
그레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부에는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그레인 내부에는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놓여 있는 겁니다.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럼 옆에 있는 그레인에는 어떻게 놓여 있냐면 뭐 그런 식이 아니고 뭐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자면 요런 형태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우리가 그 방위관계로 따지면은 뭐 100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11에 해당되는 그러한 면들이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어쨌든 생긴 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긴 게 다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레인이 어떠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걸 방위관계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어떠한 방위관계를 가지는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광학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EBSD라는 방법은 그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그다음에 디프렉션이라는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우리가 TEM이라는 개념, 그 투과전자현미경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요. 어떤 이 큐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우리가 통과를 시켰을 때 그 통과가 된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무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무늬가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 그러면 만약에 100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무늬가 나온다 가정한다면은 111을 통과하면 또 다른 무늬가 나옵니다. 무늬가 생긴 게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기쿠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쿠치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기쿠치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쿠치 패턴은 이렇게 이제 TEM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통과되어야만 이렇게 투과되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데 EBSD는 이 B라고 하는 게 EBSD에서 이 BS라고 하는 게 백스캐터드거든요. 그래서 뒤로 튀어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맞고 튀어나온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이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우리가 여기 기쿠치 패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쿠치 패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는 거죠. 이 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내부는 하나의 같은 그레인이었구나 라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같은 색깔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른 색깔이 다른 그레인이다 한다면 여기는 또 다른 그레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EBSD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D의 기능을 토대로 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버스 폴 피겨라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인데요. 인버스 폴 피겨라는 기능이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색깔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001, 그 다음에 101, 그 다음 111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버스 폴 피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버스 폴 피겨에서 해당되는 그 영역이 나타났을 때 그 색깔을 그대로 색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001이다 하면은 001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모든 색깔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색깔이 여기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관계를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 바운더리 어널리시스입니다.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보통 15도 이상을 고경각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도 미만은 저경각계라고 하는데 15도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15도 미만에 대해서는 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제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15도 이상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다음 그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경각계냐 저경각계냐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폴리고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전부 다 이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고경각계가 되겠죠. 그죠? 내부에는 어떤 다른 서브스트럭처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 바운더리들, 그런 결정립계가 없는데, 이쪽 이제 저온 변태상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내부에 이런 결정립계, 즉, 서브그레인 바운더리 또는,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잘 발달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보실 거는 커널 에버리지 미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데, 커널 에버리지 미스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요.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미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다른 그레인이 있기 때문에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다른 그레인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그레인에서 이 각도를 봤을 때, 자, 이 라인이 각도와 이 라인 각도, 요 각도가 어떤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겠죠. 이게 두 그레인 사이의 각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미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두 그레인 사이의 각도 차이를 미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 각도 차이가 이 세타가 만약에 15도보다 더 높게 되면은 그거는 하이 앵글 레인 바운더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도보다 낮게 되면은 15도 이상이고 15도보다 낮게 되면은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오리엔테이션 앵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KAM에서는 커널이란 에버리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평균적인 미스오리엔테이션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예를 들자면 그레인 바운더리 있는 쪽은 당연히 미스오리엔테이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단계를 봤을 때 파란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노란색, 노란색보다는 주황색, 주황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극심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인 내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미스오리엔테이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이가 0도라는 거죠. 파란색이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초록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초록 색깔로. 더 심한 경우에는 빨간색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심한 변형을 받았을 때만 있고, 미세 조직 상에서는 그냥 보통 초록색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서브그레인들이 잘 발달해 있으니까 내부는 훨씬 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미스오리엔테이션이 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고스인데요. Grain Oriented Spread Map인데,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위에 있는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에 이제 KAM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가지고 논했다라면은 고스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 그레인 하나당 평균을 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스는 이렇게 평균을 다 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미스오리엔테이션 프로파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선을 쫙 그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 여기에서는 저 위쪽에서 제가 이 선을 그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선을 그어 놨는데요. 그럼 P에서 Q까지. 자, 여기서도 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저기는 오히려 선을 그으니까 안 보이네요. 그 선을 어쨌든 이렇게 긋고, 저기는 다른 색깔로 긋겠습니다. 네, 선이 이렇게 있는 것들 다 보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 그은 이유는 이때의 미스오리엔테이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를 보고 싶은 건데, 자, PQ를 이제 이어봤을 때, 여기에서 이어봤을 때는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 라인, 여기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고경각계죠. 지금 숫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고경각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여기서 고경각계, 교권각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이제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을 봤을 때는 서브 그레인들이 굉장히 잘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그래뉴라 베이나이트로 오게 되면은 이런 이 가 쪽에 이쪽에는 이제 또 많이 있지, 패킷 쪽에 많이 있지, 서브 그레인들은 굉장히 또 미스로렌스 낮은 부분.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레스가 발달했으니까 차이가 전부 다 높은 이런 경우가 되겠고, 마르텐사이트도 뭐 레스나 블락, 패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TEM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폴리고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대한 그런 TEM 사진들 볼 수가 있겠고, 에시큐라 페라이트는 조금 더 미세한, 그래뉴라 베이나이트 조금 더 둥글둥글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같은 경우 레스, 마르텐사이트도 이런 레스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미세 조직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뭐 오늘 이 부분만으로도 많이 조금 이제 공부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미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